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이 진부하다고 느끼고 또 너무 뻔한 답변을 유도한다고 불평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상상력, 도덕적 행위 능력, 역사와 철학 등 인간 종만이 가능한 여러 우월적 자질들을 갖추고 있다는 식이죠. 한편 종교는 신이 스스로를 본떠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자연계를 지배할 권한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의 형상과 닮은 인간종이 다른 동물에 비해 특별하다는 거죠. 서로의 입장과 근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합리성을 내세우는 학자들이나 신앙심을 내세우는 종교인들이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에서 특별하다는 점에서만큼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859년 영국에서 출간된 한 책에서 당대 사람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인간은 동물 이상의 존재도 아닐 뿐더러 신의 권능을 대리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죠. 이 책의 저자는 개가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딱따구리가 그 부리를 가지게 된 것처럼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 역시 단지 자연에 우연한 산물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밝히고 출간된 이후 지성사의 모든 영역을 뒤바꿔 놓은 책. 이번 책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물을 사육하는 사육사 혹은 식물을 관리하는 원예가들은 자신의 목적에 걸맞은 생물종을 만들어내기 위해 변이를 일으키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조업하고 싶은 특질을 가진 개체끼리 교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환경에 압력을 가해 특정한 형태의 발달을 유도하는 시기였죠. 이를 일종의 확정적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이러한 변이 유도 과정에서 종종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의 차이가 서로 다른 종에 속한 개체 사이의 차이보다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자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말이죠. 이런 변종의 발생은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규정하기엔 너무 불규칙적이었는데요. 이는 불확정적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에 따르면 변종 개량에 있어 생활 조건의 작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바로 직접적 작용과 간접적 작용인데요. 생활 조건이 생물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그 생물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한 변화는 한 세대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죠. 반면 간접적 작용은 개체의 생식 계통에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양상이고요. 다윈에 따르면 불확정적 변이성은 확정적 변이성에 비해 외적 조건의 변화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의 환경 요소의 작용이 생물체 내부의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컨대 추위라는 하나의 현상이 기침이나 감기, 류머티즘이나 기관지염 등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요. 즉 환경 조건의 직접적 작용이 생물의 불확정적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나아가 다윈은 생식 계통상의 변화가 환경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보통 육식 동물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번식이 가능하지만 척행 포유동물, 즉 곰과동물은 우리 안에 갇히게 되면 새끼를 잘 안 낳게 됩니다. 야생에서 잘만 자라던 야생식물 중 많은 종이 인공적인 재배 조건에선 번식을 안 하려 하기도 하고요. 즉 생물에게 나타나는 변이성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환경의 압력이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또한 다윈은 생물체가 보이는 습성의 변화가 어떤 유전적 단위의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육동물은 귀가 처져 있는데 이는 심하게 놀랄 일이 거의 없어서 귀의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신체 부위의 불사용에 따른 유전적 효과인 셈이죠. 이것이 시사하는 또 하나의 결론은 설령 어떤 특질, 특이성이 해당 개체에서 최초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개체에서 이어지는 생물학적 계통에선 해당 특이성이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다윈은 이 규칙이 발생학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을 정도인데요. 이것이 추후에 나올 적응에 따른 진화를 설명할 때 결정적인 규칙으로 제시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양하고 때에 따라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변이가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생물에 관해 연구하던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키우는 다양한 종류의 사육 중에 나타나는 특이 형질들, 각각에 연결되는 다양한 야생종이 있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개의 품종은 다양한데 이들 각각의 품종 계통에 해당하는 조상들이 자연에 이미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이는 신이 자연을 이미 완성된 상태로 창조해냈다는 창조론의 관념과 연결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자들의 견해를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자연 세계에 존재했던 각기 다른 견종들을 모두 각각 사육해냈다는 건데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같은 개라고 해도 품종마다 생김새나 특징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생물학적 지식이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에 이들 모두를 같은 개로서 사육해내는데 성공했다는 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다윈은 자체적으로 전 세계의 사육견을 보고 당대의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사람들이 가축화에 성공한 다양한 동물종이 대개 단일한 원종에서 유래되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유력한 근거 중 하나로 자신의 집 비둘기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다윈은 비둘기들의 상이한 품종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가축화된 비둘기들은 저마다의 품종에 따라 골격, 부리의 모양, 비행습관, 얼굴뼈 길이, 갈비뼈 크기 등 온갖 생물학적 특징에서 차이를 보였죠. 그런데 이 비둘기들은 이런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배하여 정상적인 생식 기능을 갖추는 게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종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다른 계통의 조상들을 가진 다른 생물체였다면 그들 사이의 새끼가 정상적인 생식 기능을 가지는 건 불가능했겠죠. 예컨대 호랑이와 사자 사이 이종 교배로 나온 라이거는 대부분 자식을 낳는 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비둘기나 개의 품종이 이렇듯 다른 종을 시사한다면 라이거처럼 새끼를 낳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윈은 현대의 인류에게 유용한 다양한 동식물의 양태가 태고적 에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식물의 모습을 해명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것이 인간의 축적된 선택의 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생물은 다양한 작용에 의해 세대와 세대 사이 혹은 세대 내에서 각종 생물학적 변이를 일으킵니다. 환경의 압력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요. 즉 인간이 선택한 자연의 생물종에 인간이 원하는 능력만을 남기는 쪽으로 사육 재배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론 일정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개체들을 더 이상 번식시키지 않고 도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자연이 건강하고 쓸모있는 유전 형질을 가진 개체들만이 번식에 성공할 테니까요. 이러한 인간의 선택 경향에 유리한 생물의 사정으로 다윈은 높은 변이성과 쉬운 교배 등을 꼽습니다. 변이성이 높으면 인간에게 많은 재료를 공급해주고 다양한 환경 압력에도 온갖 변이를 통해 잘 적응해낼 수 있겠죠. 교배가 쉬워야 종의 개체수를 늘리기 쉬울 테고요. 정리하면 사육된 동식물의 사육 품종에 있어 생물 환경의 변화는 변이성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종적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우세한 힘은 그 차이, 변화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 누적되어 작용하는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생물종에 대한 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오늘날의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생물종들이 사실 소수의 조상으로부터의 변이값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대의 분류학자들은 종의 중요한 부분이 결코 변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종을 규정하는 본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생물을 종적으로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다소 순환적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속적 관찰에 따라 변이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것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부위가 어떤 계기를 토대로 변화했을 때 사실 생물에 변하지 않는 부분 같은 건 없다가 아니라 그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다는 식으로 설명할 구멍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다윈에 따르면 개체마다 나타나는 차이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실 중 하나는 속에 해당하는 형체의 많은 부류가 심한 변이량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종에 속하는 여러 속의 개체들이 마치 서로 다른 종인 것처럼 큰 차이와 변동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생물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딱딱 나누어 떨어지게 종을 분류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다윈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물종을 분류할 때 분류학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편견과 무지, 속단의 유혹으로부터 시험받게 될 수밖에 없죠. 다윈은 이러한 실태를 젊은 학자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젊은 학자는
경력 초기에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에서 관찰을 통해 드러난 생물학적 차이가 과연 어떤 수준의 차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개체 사이의 차이가 그 둘을 다른 종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판단할 지식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생물학자는 자신의 연구 중에 느낀 차이를 발견한 데서 온 환희, 어떤 강렬한 실감에 의해 이들을 섣불리 다른 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동일한 부류의 생물체를 보고도 누구는 같은 종이라 하고 누구는 다른 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개체적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어떤 학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차이가 중요한지 어떤지 판단하는 영역은 저마다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더 넓은 차원의 개체를 포괄하는 기준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적인 차원의 변이는 항상 일어나며 그에 따라 같은 종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한 변종이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다윈은 종이라는 것은 단지 그 특징이 뚜렷한 항구적 변종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굳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큰 속에선 끊임없이 새로운 많은 종을 형성하고 있거나 또 전체적으로 몇몇 종은 항상 쇠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자연에서 보이는 생물학적 특징들이 연속선상에 있으며 저마다의 차이는 어떤 질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아니라 단지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이러한 생물 분포의 양상과 같은 생물 계통에서 보이는 유사성, 변이성은 창조가 아닌 진화에 따른 설명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다윈은 강조하죠. 무릇 이러한 모든 점에서 큰 속의 종은 변종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만약 종이 이전의 변종으로 존재하다가 그로부터 종으로 변했다면 우리는 이들의 유사성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만약 종이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사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자연세계에서 보이는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절묘한 균형의 생태계는 어떤 원리로 형성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윈은 생존 경쟁을 그 결정적인 원리로 제시합니다. 즉 자연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종은 끝없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며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적의 변이를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변이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지속적으로 유리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질로 나타난다면 그 변이는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아무리 경미한 변이라도요. 다윈은 이러한 자연의 신비로운 작용을 선택에 대한 인간의 능력과 구분해 자연 선택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윈이 보는 세계는 자연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끝없이 경쟁과 공생을 도모하는 생물체들의 각축장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외관이 환희를 띠고 찬란히 빛나는 것을 보며 가끔 먹이가 지나칠 정도로 풍부함을 본다. 우리는 우리들 주위에서 한가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새들이 대개 곤충이나 종자를 먹고 살아가며 이들도 항상 살생을 하고 있음을 미처 보지 못하거나 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래하는 새들이나 그들의 알 또는 갓간 병아리들이 맹수와 맹금들에게 얼마나 많이 잡혀 먹히고 있는가를 잊고 있는 것이다. 책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체 사이의 투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 관계, 종족 차원의 번식 증대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형태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예컨대 꿀벌이 어떤 꽃으로 가서 그 꽃의 번식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 시간에 바로 그 꿀벌에 의해 번식을 할 수 있었던 다른 꽃은 생존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보면 기업과 기업 사이의 협약, 상생의 약속은 단순히 보면 공생을 지향하는 것 같지만 달리 보면 두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을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자연에서 발생하는 생존의 경쟁, 생존의 전략은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약육강식이라는 표현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경쟁 양상을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협소하고 단순한 지침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죠. 더욱이 생태계상에서 생물의 상호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하나의 요인에 일정한 변화를 주는 것이 그 생태계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고 다윈은 경고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아무런 식물도 없는 황무지에 한 무리의 나무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종이 번식하여 개체수가 많아지면 물론이고 그와 인접한 식물종이 생존하기 적합한 환경이 되며 그것들의 꽃과 열매를 주식으로 삼는 곤충들, 그 곤충을 잡아먹는 동물
동물 등 수십, 수백 종의 생명체가 그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 종의 인위적인 제거, 박멸은 그 세계의 어떤 붕괴, 악영향으로 확산될지 인간으로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다인의 우려는 오늘날 모기를 멸종시키려는 시도나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까지 유전자 변형을 도모하는 여러 시도들에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에선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개체의 수보다 더 많은 개체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 개의 알을 낳지만 그 중에서 생존의 성체가 되는 건 극소수인 다양한 생물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지구의 환경 조건에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속의 존재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물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이 죽어야만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다윈이 주목한 독특한 사실 중 하나는 개체 차원의 생존 경쟁은 같은 종, 변종 사이에서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특성을 가진 생명체는 비슷한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한 지역의 먹이는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먹는 게 비슷하니 자연스레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양상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벌이 그 지역의 토착벌을 쫓아내거나 외래종 쥐가 그 지역종의 쥐들을 내쫓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생존을 위한 개체의 변이, 즉 변종의 탄생을 유지하거나 배제하는 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보존하고 생존에 불리한 변이는 도태시켜 배제하는 시기죠. 이것이 다인이 말한 자연 선택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연 선택은 개체의 변이성 자체를 유발하기보다 무작위로 발생한 변이적 결과를 환경 적응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보존할지 배제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자연 선택이라고 하면 어떤 거대한 자연의 힘이 우리에게 직접 작용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를 주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다인이 말하는 자연 선택은 보다 소극적인 힘입니다. 변이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 선택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다만 이 자연 선택의 힘이 미치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인간 선택의 누적에 따른 변이는 생물의 외면적인 부분에 작용하는 데 그치는 반면 자연은 모든 내부 기관, 일체의 체질적 차이, 그리고 생명의 전 기구에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이로운 종에 한해서만 선택하지만 자연은 그가 보호하는 생물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규모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선택력은 자연의 선택력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자연 선택은 지역적 범위도 넓지만 그것이 관장하는 생물학적 범위의 영역도 넓습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지나치는 요인들, 예컨대 열매의 빛깔이나 동물의 색, 과실의 털 등 이런 것들 역시 그것의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점을 자연이 보존해온 결과죠. 앞서 언급한 꿀벌과 꽃의 공존에서도 어떤 꽃의 색깔이 더 많은 꿀벌의 선택을 받을지, 어떤 모양이 좀 더 많은 곤충에게 꿀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그것의 색,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생존 경쟁의 양상은 변이를 일으키는 주요한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이 양상의 주요한 한 측으로 다인이 제시한 게 바로 성선택과 관련된 경쟁입니다. 성선택은 주로 한쪽 성이 다른 쪽 성을 소유하려는 경쟁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윈은 어떤 동물의 수컷과 암컷이 같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즉 양분화된 차이를 일으킬 만큼 충분한 다른 조건을 가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조나 색채, 장식의 차이는 주로 성선택에 의해서 생긴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상의 변이는 불확정적이고 무작위적이어서 자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생물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도요. 다만 환경의 압력으로 발생한 단일의 변이가 영구히 보존되는 것은 비율적으로 볼 때 상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이가 존속되려면 변이 개체가 번식에 성공해야 하고 그 특징적 개체들이 집단을 이루어 기존의 우세종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세종과의 교배 과정에서 그 특징적인 변이가 희석되어 사라지거나 혹은 변종 자체가 생존 경쟁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변종은 상대적으로 소수자에서 시작하니까요. 물론 특정 지역에서 사는 종의 생존 조건이 특정한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 유지된다면 결국 그 특정한 방식의 생존 조건에 유리한 변이가 발생할 경향은 그 종에 계속 잠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나중엔 변종이 다른 우세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구체적으로 자연 선택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데 유리한 환경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윈은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상호 교배와 지역적 특성을 언급합니다. 빠른 번식 속도는 변종의 형성,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변종은 대체로 변종끼리의 생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강한 생식력은 재빠른 세대 교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식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자가생식, 근친교배의 결과보다 상호교배의 결과가 더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추구할수록 그것의 결과값이 생존에 더 유리한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지역적 격리는 자연 선택을 통한 종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다윈은 말하는데요. 이런 종류의 격리는 그 안의 개체들을 같은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즉, 격리된 지역의 환경은 그 안의 생물종들을 점차 균일하게 만드는 경향을 가지죠. 그러나 때로 격리는 그 안의 생물총 개체수를 적게 유지시킴으로써 새로운 종의 형성을 현저히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종의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종이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큰 셈인데요. 이들이 처한 생활 조건의 복잡성이 고립된 지역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듯 자연 선택에 의한 변이, 새로운 종 형태의 산출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것이라면 왜 오늘날 생물종의 수가 이렇게 제한적인 걸까요? 말하자면 왜 생물종의 수는 무한히 증가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변화와 개량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생존 경쟁에 패배한 종은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변종의 탄생은 언제나 기존의 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시사하진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사실 개체 단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경쟁은 같은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약간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는 변종과 기존 종 사이에서의 경쟁은 말할 것도 없죠. 변종의 확대를 조장하는 주요한 힘 중 하나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따른 누적적 변화가 그 변종의 생존과 번식을 크게 확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야생에선 다양한 형태로 경쟁하던 벼 중에서 인간의 생존 조건에 걸맞는 하나의 종이 선택되어 개량되고 그 변종이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내 그 선택받은 벼는 인간이 손길이 닿는 모든 들판에서 지배적인 종이 됩니다. 변종이 인간의 힘을 등에 업고 기존의 종들을 몰아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가능성으론 원래의 종에서 파생된 변종이 기존의 종이 생활하기 힘들었던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이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선 더 많은 형질의 분기가 해당 종의 장소 점유율을 증가시켜서 그 종의 변이를 더 많이 성공시키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 구조는 더 많은 환경 변수에 강한 적응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즉, 어떤 종의 변화된 자손이 가지는 생물학적 구조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들이 다른 생물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던 장소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질의 분기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자연의 선택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지역에서 종의 분기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이의 정도는 자연 선택에 의해 보전,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종들은 보통 자기 조상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그곳의 다른 서식자들에 비해 갖는 환경적 이점을 점차 유전해 가겠죠. 이 변이 과정에 가장 분기된 변종은 다른 세대에도 보존될 확률이 높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누적된 최신의 변종은 동일 세대의 다른 유사 종들보다 뛰어난 생존력을 보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난 변종들과 그것에 인접한 원래의 종이 해당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다윈이 소멸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멸의 원칙은 유사한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할수록 개체 단위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서로 유사할수록 경쟁이 더 극심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의 변종은 원종을 뛰어넘어야만, 즉 그들을 멸종시켜야만 전속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선택을 받아 생존에 유리한 이점을 가진 몇몇 변종이 결국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개체군이 승리를 거둘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장 발달하였던 많은 개체군이 지금은 소멸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라마르크를 포함한 당대의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 선택의 방향과 진보의 정도를 어떻게 관계지을지에 대해 난감해했습니다. 만약 자연 선택이 해당 생물 계열에서의 진보를 뜻한다면 도대체 왜 오늘날 아직도 최하등 형태 생물이 존재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것이 어떤 난제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나의 학설에 의하면 하등 생물의 계속적인 존재는 하등의 어려움도 내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 또는 최적자 생존은 반드시 진보적인 발달을 포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렁이가 인간의 두뇌를 갖는 게 그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렁이는 그런 두뇌를 가지도록 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 생물의 특성을 가지는 게 생존의 유리함을 보장하지 않는 종의 경우엔 그 종이 그런 특성을 가지도록 변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윈의 이론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더 뛰어나고 우수한 종이 생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이의 보존은 반드시 발전과 진보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생존은 환경과의 적응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보라는 불분명한 관념에 사로잡혀 자신의 환경 조건을 지배하는 자연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멸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세계를 풍부하게 만들고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거나 기존의 종을 멸종시키는 변이는 어떤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윈은 우선 변이와 기형이 자연 상태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사육 환경에서 훨씬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넓은 전파 구역을 가진 종의 변이성이 좁은 전파 구역을 가진 종보다 더 크다는 사실도 강조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이성이라는 것이 각각의 종이 여러 세대가 지속되는 사이에 놓이는 생활 조건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시사합니다. 결국 환경의 압력이 변이를 주도하는 주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윈이 여기서 주목한 사실 중 하나는 같은 환경 조건으로부터 같은 종내 매우 다른 변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환경 조건으로부터 같은 종내 똑같은 변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부터 변이가 단순히 환경의 직접적 영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변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다윈은 추측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꼭 집어 설명하진 않지만 다윈은 이때부터 이미 유전자라는 개념을 예측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유전적 변이는 단순히 신체적 사용 여부에 따라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특정 신체 부위를 많이 사용하면 그와 관련된 유전적 발달이 나타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부위의 유전적 퇴화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다윈은 이러한 변이 법칙의 예로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들, 두더지의 퇴화된 눈,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 등을 제시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연 선택은 보통 그 보상으로 다른 능력을 발달시키는데요. 시각을 상실한 생물종은 촉감을 발달시키거나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척수가 길어지는 식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 적응의 능력이 무한정의 잠재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윈은 사람들이 자연 상태의 종이 가지는 기후 적응 능력을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보통의 생물종은 자신이 사는 특수한 기후에 적응하여 분포 구역이 제한됩니다. 가끔은 다른 환경 조건에 적응해 점차 익숙해지려는 순화의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죠. 정리하면 신체 사용의 여부, 환경 조건에 따른 습성은 생물종의 유전적 방향성에 관여하는 주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은 또 다른 변이의 법칙 중 하나로 상관 변이를 설명합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성장, 발달 기간 중에는 그의 전 체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일부분에 가벼운 변이가 생겨서 그 변이가 자연 선택에 의해 축적되면 그와 연관된 다른 부분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관 변이의 개념입니다. 예컨대 뱀에게 몸의 형태와 먹이를 삼키는 방법은 여러 내장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합니다. 눈이 푸른 고양이는 대체로 난청인 것도, 조류의 골반 모양이 신장의 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모두 상관 변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관 변이는 그 종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단순히 특정 변이와 관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특정 부위에 변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런 식의 설명은 모호한 구석이 있어 유전, 자연 선택에 의한 구조를 모두 상관관계에 귀착시키는 오류는 주의해야 한다고 다윈은 또한 경고하고 있죠. 다윈은 변이에 있어 그 개체수가 많고 발육이 불안전하며 체제가 열등한 구조일수록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등한 생물일수록 변이를 일으키기 쉽다는 거죠. 여기서 하등하다는 말은 단순히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체제의 여러 부분이 특수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전문화되는 일이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의 부분이 많은 일을 관장할수록 그것을 포함한 체제는 하등한 것이죠. 따라서 세포 한두 개로 생존과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단세포 생물은 하등하고 각각의 신체 활동을 전담하여 분업하는 인간의 경우엔 고등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윈은 변이와 관련된 독특한 사태 중 하나로 복귀적 형질에 주목했습니다. 복귀적 형질이란 예컨대 A종과 C종이 각각 변이를 일으켰는데 두 경우에서 모두 유사한 B종이라는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A와 C는 같은 조상에서 유래된 각각의 종들인데 오랜 시간 동안 그 조상의 형질이 발현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B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실제로 어떤 품종에서 사라졌다고 간주되었던 한 형질이 수백 세대 이후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유전적 성질은 단순히
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세대에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잠재력이 상황 조건과 맞아 떨어질 때 발현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다만 다른 종들 간에 나타난 동일 형질은 단순히 두 종이 유사하거나 혹은 우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질이 유사적 형질인지 복귀적 형질인진 그 둘의 공통 조상을 알아야만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복귀 형질은 분명히 관찰 가능한 독특한 현상이지만 한눈에 분별하기엔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론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과도적 형태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윈의 주장대로 종으로부터 생긴 조그마한 변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선택에 따라 누적되어 나중에 가서야 확연히 구별되는 어떤 종이 되는 것이라면 그 누적되는 과정에서의 중간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야겠죠. 그런데 반대자들은 이런 중간종에 대한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윈에게 반박합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자연 전체가 중간종에 따른 혼란 없이 명확하게 분류되고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다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 근원종이 같은 지역에서 살 경우 실제로 그 지역에서 과도적 형태는 많이 발견됩니다. 다만 자연 선택론의 이론이 기대한 만큼의 중간종이 발견되지 않는 가능한 이유는 여럿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다윈은 지질학적 구조의 변동성을 드는데요. 우리가 현재 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특정 지역의 지질학적 구조는 과거에는 떨어져 있었거나 지금과 다른 형태였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 운동을 비롯한 각종 이유로 대륙의 전체나 부분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던 두 집안이 모종의 이유로 만나 마치 처음부터 붙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 생겨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륙엔 중간종이 부재한 것처럼 보일 것이고 현저하게 다른 종만이 각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 다른 설명으론 원래 종의 멸종 가능성입니다. 자연상의 경쟁은 유사한 종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고 변종과 그것의 원래 종은 유사한 지역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서로의 경쟁자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변종이 나타나고 그것의 변이적 특징으로 인해 원래의 종보다 생존력이 우세하다면 변종은 살아남고 원종은 소멸의 수순을 밟게 되겠죠. 혹은 중간 변종에 해당하는 초기 변종이 멸종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마치 변종이나 원종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과 종 사이의 구별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다지 명확하지도 않고 명료하게 구분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즉, 어떤 학자가 다른 종으로 구별했던 그 종이 사실은 그와 유사한 어떤 종의 중간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이유에서 중간종은 발견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진 종을 중간종이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새로운 종이라고 발표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연구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첫 번째 반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다윈은 반대자들의 두 번째 반론을 논박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과연 변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자연상의 극적인 변화가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종 분화가 변이라는 것을 통해 가능하냐는 거죠. 덧붙여 다윈이 말하는 진화가 한편으론 전혀 쓸모없는 기관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나도 정교하여 필수적인 기관을 만드는 게 이치에 맞냐는 것입니다. 다윈은 이 같은 이견에 우선 자연을 한번 보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자연상에서 유사한 습성, 외양을 가졌지만 별개의 특징을 가진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평범한 다람쥐와 날다람쥐, 원숭이와 날여우 원숭이 등 오히려 변이, 진화와 같은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연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사례들이 자연 세계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을 것처럼 보이는 동식물의 일부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조와 일부 펭귄같이 날개가 있지만 날 수 없는 동물도 있고 물갈퀴를 가지고 있지만 물가의 근처도 가지 않는 거위종도 있죠. 이를 창조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신은 많은 생물종에 실제로 그들이 생활하는데 불필요하거나 적절한 쓸모라고 볼 수 없는 용도의 특색을 부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눈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적 구성물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단순히 변이가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윈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물 기관의 변화는
특정 기능으로부터 다른 기능으로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수반합니다. 예컨대 어류의 불해가 허파로 변하거나 아가미가 식도와 기도로 변하는 시기죠. 이런 설명은 인간의 식도와 기도가 얼핏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까지도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다윈은 어떤 최하등 생물의 경우엔 눈과 같은 신경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빛을 느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의 기능, 즉 빛을 탐지한다는 기능이 최하등 생물의 아주 낮은 수준으로부터 인간의 눈과 같은 아주 세밀한 구조로까지 다양한 층위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이의 다양한 수준의 탐지 기능을 가정해선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윈은 이 두 번째 반론과 관련한 사람들의 정서적 거부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창조설의 입장에서 볼 때 변화가 이렇게 많은데 참된 창조는 이렇게까지 적은 것은 어째서인가? 각기 자연계의 각 장소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수많은 생물 하나하나의 모든 부분과 기관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점진적 변화의 단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연이 한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갑작스런 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자연은 결코 비약하는 일이 없으며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짧고도 확실한 계기를 위하여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반론은 본능이 자연 선택에 의하여 선택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본능이라는 건 생물의 너무나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무언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윈은 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본능은 불변의 무언가가 아니며 변화 가능한 변이의 누적적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본능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윈은 본능이라는 것에도 복잡성 수준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본능도 발견되지 않는 생물종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는 즉 본능의 발달에 점진적인 단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건데요. 특히 어떤 동물이 가축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본능이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의 닭은 알을 품지 않으려는 본능을 보이며 문명화된 개는 가축에게 달려들지 않고 현대의 병아리들은 개나 고양이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 같은 걸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들 각각이 우리가 생물의 본능이라고 부르는 양상들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본능이 생기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의 본능은 어떻게 선택에 의해 변화되는 걸까요? 다윈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세 가지 생물 사례를 고찰합니다. 첫째로 뻐꾸기의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듯 뻐꾸기는 탕란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란은 새가 다른 둥지의 알을 낳아 다른 새가 자신의 새끼를 기르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뻐꾸기는 이 탕란의 본능을 어떻게 획득했을까요? 뻐꾸기는 새끼를 매일 낳는 게 아니라 이틀 내지 사흘의 간격을 두고 낳습니다. 또한 뻐꾸기는 일찍이 둥지로부터 이주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즉, 만약 뻐꾸기가 한 둥지에서 새끼를 모두 낳고 일일이 그들을 부화시키려면 새끼들 사이의 나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뻐꾸기 자신도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만 합니다. 알을 다 낳기까지만 해도 최소 며칠은 둥지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탕란의 본능을 지닌 뻐꾸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뻐꾸기들보다 생존에 더 유리했기에 현존하는 뻐꾸기들이 대체로 탕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본능은 새끼 때부터 관찰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뻐꾸기는 그의 둥지 형제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들은 다른 새끼들을 추위와 기아로 내몰아 죽게 만들거나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가능한 많은 먹이를 얻기 위한 본능인 셈이죠. 이러한 기생적 본능은 다른 종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이를테면 몰로트루스 보나리엔시스라는 종은 스스로 자신의 둥지를 완성시키는 법이 없으며 남의 둥지에 15개 이상의 알을 낳기도 하고 빼앗은 둥지의 알들에 구멍을 내거나 밖으로 떨어뜨려 없애는 습성을 보입니다. 본능과 관련된 둘째 사례는 노예를 만드는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론 몇몇 개미종에 관한 사실들인데요. 다윈이 인용한 파베르 위베라는 학자의 관찰에 따르면 포르미카 루페센스라는 독특한 개미종은 전적으로 노예에 의존해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 개미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면 위베가 이 개미종 30마리를 노예 없이 가둬놓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풍부히 채워 넣은 뒤
그들을 일하게 하기 위한 자극으로 그들의 애벌레와 번데기를 놓아두었으나 이 30마리의 개미들은 끝끝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한, 종족의 번영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뒀음에도 일하느니 죽기를 택한 거죠. 이와 비슷하게 분개미라는 개미종도 노예를 두는데 이 분개미들은 루페센스 종보다 훨씬 부지런하며 더 서수의 노예를 거느리고 덜 의존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윈은 이러한 본능의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측하는데요. 개미들은 원래 번데기를 발견하면 집으로 가져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로 비축해둔 번데기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화하는 것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부화한 개체들을 본 몇몇 개미종들은 이 새끼들을 단순히 죽여서 먹는 것보다 필요한 노동을 분담하는 게 더 유용하다는 것을 우연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누적되어 루페센스 종이나 분개미 종에서 발견할 수 있듯 직접 노예를 기르고 부리는 생물종이 나타나게 된 거죠. 즉, 먹이를 얻기 위한 본능이 노예 획득을 위한 본능으로 전환된 겁니다. 셋째 사례는 꿀벌의 벌집 짓기 본능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모든 벌이 완벽한 형태의 구조로 벌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델리포나 종의 벌집은 약간의 하자를 보이며 땅벌의 집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죠. 이는 즉 벌집의 완성도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꿀벌 정도는 돼야 우리가 아는 완전한 형태의 벌집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러한 구조 수준에서 나는 차이는 밀랍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누적되어 형성된 자연 선택의 소산입니다. 각각의 벌들은 자신의 생활 조건에 맞게 최소한의 밀랍과 꿀을 이용하여 벌집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구하기 쉬운 꿀벌은 보다 완전한 형태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생활 조건에서의 벌들은 더 조악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벌집 짓기 본능 역시 환경 조건의 압력에 따른 생물종의 진화가 반영된 결과인 셈입니다. 진화 과정에 있는 종과 종 사이의 중간 형태를 찾기 위해선 우리가 현재 보는 특징적인 두 종 사이의 절충적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종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공통 조상과의 중간 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진화의 갈래가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흔히 암석이나 지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비나 파도, 습기와 같은 물의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윈은 공기의 붕괴 작용이 물의 침식 작용보다 지질학적 구조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기 중 탄산 같은 것들이 지 표면에 접촉하면서 물질을 분해해 바람으로 그 물질들을 멀리까지 운반하는 시기죠. 이렇듯 장기간에 걸친 자연의 작용이 그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현저히 바꿔놓는데요. 이에 따라 이전에 보존되어 있었던 생물의 유해, 흔적 같은 것들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모래나 자갈 속에 파묻힌 시체들도 해상이 융기하면 탄산을 함유한 빗물이 스며들어 녹아 없어져 버리기도 하죠.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형성된 퇴적층에서 종종 어떤 생물의 유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개 여러 지층이 오랜 시간적 간극에 의해 서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요. 오늘날 볼 수 있는 세계의 각 지역의 축적된 지층 사이엔 실제로 커다란 간극이 존재합니다. 지각은 지구 내부의 운동에 의하여 위로 상승하는 용기와 밑으로 가라앉는 침강 운동을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각의 상승 기간엔 새로운 종 형성에 유리하고 침강기에는 소멸이 행해지며 화석이 풍부한 침전물이 축적됩니다. 지각이 상승하면 지표면이 넓어져 새로운 장소가 생겨나 새로운 종이 발생하기도 더 용이해지는 거죠. 화석이 생기기 위해선 그 지역의 침강기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썩지 않은 유해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집안에 묻혀 물, 공기, 미생물 등의 침식 작용으로부터 견뎌야 하며 그 상태로 수백만 년 이상을 견뎌야만 우리가 화석으로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온 지질학적 증거를 기대하는 건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어느 단일 지층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적어도 그 지층의 시작과 종결에 살았던 근현종의 점진적 단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윈은 꼭 그런 것은 아니며 이러한 발견을 방해하는 다양한 자연적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시간은 비교적 오래 지속되어 온 지층이 견딘 세월보다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자연상의 진화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지질학자들은 이 시간적 단위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윈은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아무리 오래된 지층이라고 해도 한 종의 모든 계열을 포함하기엔 부족한
부족하다는 거죠. 다른 이유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종 차원의 대규모 이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지층에서 갑자기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이죠. 이러한 설명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 중 하나는 최근에 형성된 침전물을 조사해 보면 현존하는 종에 관한 흔적임에도 어떤 지역에선 흔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지역에선 소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종의 지역적 이주를 고려하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사실이죠. 또 다른 이유론 앞서 잠깐 언급했던 보존의 어려움입니다. 지층의 상부와 하부에 걸쳐 점진적 단계를 발견하기 위해선 침강기 동안 퇴적층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고 해당 계통의 종이 아주 오랜 기간 그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며 침전물의 공급과 침강 정도가 균형 있게 유지, 반복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축적의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외에도 변종의 넓은 생활, 성장 범위, 종 분류의 불완전성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당대에 마주할 수 있었던 지질학적 기록은 사실 매우 빈약한 수준의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정보에 기대어 당대의 많은 고생물학자, 지질학자들이 종의 불변성을 주장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인의 생각이 대체로 옳았음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새로운 종의 출현은 땅 위에서나 물 속에서나 아주 완만히 일어납니다. 모든 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다만 각각의 종의 내재된 변이성 자체는 모든 다른 종들의 변이성과는 무관합니다. 즉 어떤 한 종이 다른 종에 비해 아주 오랫동안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한 지역에서의 변이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은 소멸되기 쉬운데요. 특정한 생물 부류가 한번 소멸되면 설령 나중에 똑같은 생활 조건이 형성된다고 해도 동일한 생물이 다시 재현되진 않는다고 다윈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창조론보다 자연 선택 이론에 더 부합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군의 모든 종은 아무리 오랫동안 존속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다르게 변화해온 자손이고 모두가 다 공통의 조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종의 멸종이란 생물학적 분기 과정상의 한 줄기가 사라진다는 것일 뿐이기에 분기가 더욱 진행된 미래에 굳이 사라져버린 줄기를 복권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윈은 생물의 분포가 시대에 따라 평행 현상을 보인다는 점도 자연상의 중요한 사실로 지적하는데요. 이러한 평행 현상은 지역적 특성이 현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유럽의 백악층은 유럽과 전혀 다른 기후를 가진 북미, 적도 아래 남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여러 지점의 백악층 안 생물의 잔해는 분명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죠. 유럽과 북미에 있는 제3기 퇴적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내가 보는 바로는 같은 생물의 형태가 세계를 통해서 평행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동시적인 천의를 맞는 것은 새로운 종이 널리 분포하고 변이해가는 우세한 종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원칙과 일치한다. 다만 다윈이 이러한 사실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주로 해양 생물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윈이 또한 주목한 점은 소멸종 상호 간의 유사성과 살아있는 종에 대한 유사성입니다. 다윈에 따르면 이미 소멸해버린 많은 종의 흔적이 현존하는 종들 사이에 중간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 사종류는 현재 우제류와 기제류로 나뉘어 있으나 남미산 마크로케니아는 이 둘을 어느 정도 결합하고 있죠. 히파리오는 현존하는 말과 어떤 오래된 유제 형태와의 중간 형태를 시사합니다. 제3기의 주글로돈, 스콸로돈은 고래류와 물에 사는 육식 동물과의 고리로 간주되죠. 이렇듯 소멸된 생물과 현존하는 생물 사이의 상호 유사성은 다른 어떤 견해로도 설명 불가하다고 다윈은 말합니다. 오로지 자연 선택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진화가 계통상에서의 최적화를 뜻한다면 적어도 변이는 그 계통의 과거보단 더 나은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등 생물과 하등 생물의 개념적 구분에 있어 모든 생물이 최고 수준의 고등함을 지향할 필요는 없지만 생존 경쟁의 원칙에 따라 같은 계통에서의 변이는 적어도 전 세대보단 고등해지길 지향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윈은 실제로 현실의 생물 계통이 그런 식의 진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생물학적 진보를 규정하는 데는 난해한 측면이 있는데 특히 다른 체형의 것들 중 고등함의 서열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구석이 있죠. 고등함이 신체의 전문적인 분업화를 뜻한다면 분업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각 생물의 신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구상 널리 퍼져 있는 생물의 분포를 고찰함에 있어 우선 놀라게 되는 큰 사실의 하나는 여러 지역의 서식자들의 유사나 차이를 기후와 그 밖의 물리적 조건으로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윈은 비슷한 환경 조건의 두 지역 생물 분포가 완전히 다르거나 전혀 다른 환경 조건의 두 지역 생물 분포가 유사한 경우를 발견하며 놀람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남미의 서부는 유사한 환경 조건이지만 동식물의 분포는 현저히 다르죠. 지역적 차이는 지역 간 자유로운 이주를 막는 모종의 장애물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다윈은 추측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 비교적 이주가 자유로운 곳은 설령 기후를 비롯한 환경 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단절된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역보다 생물 분포의 유사성이 더 크다는 게 그 근거죠. 다윈에 따르면 각각의 종은 그 조상들이 최초로 산출된 한 지역에서만 나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예컨대 인간 종의 조상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와 오늘날의 모습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는 시기죠. 이러한 추측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악 지역이나 북극 및 남극 지역에 같은 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윈의 추측에 따르면 설명될 수 있죠. 북아메리카나 지중해나 일본의 동부와 서부 해안의 바다에 또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온대 지역의 육지에 현재 살고 있거나 일찍이 살고 있었던 종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들 경우는 창조 이론을 기초로 해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리적 분포에 따른 종적 현황의 독특함은 호수와 하천을 비롯한 담수 생태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담수 생물의 특성상 바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요 서식 조건이 닫힌 생태계라 동일한 담수 생물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까지 퍼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윈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담수화가 퍼지는 주요 계기는 강바닥의 변화나 홍수로 인한 하천기의 합류입니다. 즉 강줄기들이 서로 합쳐지는 식으로 다른 지역에까지 뻗어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갈 수 없는 곳이 존재하긴 합니다. 예컨대 대양의 섬 대부분엔 양서류가 없는데요. 양서류는 바닷물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포의 현저한 제약은 다윈에 따르면 창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바다 곳곳의 섬들에만 양서류를 창조하지 않았는지 자연 선택에 따른 양서류의 적응력을 언급하지 않고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윈에 따르면 대양의 섬에 사는 모든 종류의 종은 같은 면적의 대륙에 사는 종에 비하면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대양의 섬에는 종의 수는 적어도 특산 종의 비율이 매우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데리아 제도에 서식하는 육서폐류의 수나 갈라파고스 군도 내의 조류들의 수에서 특산 종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양상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이는 섬이라는 닫힌 생태계가 그 속의 종들에게 고유한 환경 압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현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생물 계통을 추적하기 위한 당대의 지질학적 사실은 너무나도 불완전했다는 것, 생물의 지리적 분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실들은 생물의 이주, 변화와 증식의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이 아니라 말입니다. 생물군의 연쇄는 일정한 계열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임의적으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분류함으로써 가능한데요. 이렇게 분류한 생물군의 연쇄를 살펴보면 우수종의 계열을 포함하는 생물군은 더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연적 체계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체계, 분류 가능성이 우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교하게 고안된 창조의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신이 생물에 각각 고유하고 중요한 특징을 부여해 분류가 쉽게 일어나도록 계획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물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 형질은 그 종의 중요하며 본질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다윈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기능상 중요치 않은 부분이나 단순한 형태적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생물의 부류를 구분합니다. 동일한 부위나 기관의 동일한 생리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생물 구분에 있어 다른 분류상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도 존재하죠. 예컨대 흔적 기관, 위축 기관은 생리학적으로는 거의 중요치 않으나 분류상으론 많은 가치를 갖는다고 다윈은 말합니다. 어린 포유류의 위턱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반추동물과 후피동물 사이의 밀접한 유연성을 나타내는 다리에 남아있는 흔적적인 다리뼈 등이 그렇죠. 이것들은 해당 종의 개체가 실제로 생존하는 데는 별 쓸모 없지만 이들의 생물학적 계통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체계의 구분은 연구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관찰 기술의 발달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세분화되면 더 다양한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진정한 유형 관계와 적응적 유사는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소와 고래는 몸이나 지느러미의 모양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종으로 취급됩니다. 둘의 유사성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적 결과인 거죠. 즉,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렴되는 유사성은 그 종들 사이의 혈연 관계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종은 생존을 위해 다른 종을 형태적으로 모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미의 아토미아를 모방하는 레프탈리스는 훈련된 학자의 눈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한데요. 그러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종입니다. 모방종은 거의 반드시 드문 종에 해당하며 모방당하는 종은 커다란 군을 형성한 종입니다. 소수가 다수의 편승에 생존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모방종은 사실상 동일한 환경 조건, 즉 같은 지역에서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모두 생존을 위한 변이, 자연 선택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윈은 생물학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로 형태학을 꼽습니다. 같은 강 내의 다른 종들은 생활 습성과 무관하게 체제의 일반적 설계에서 유사성을 보이는데요. 반면 다른 종들은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동일한 기관이라도 그 모양이나 특징이 현저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잎은 많은 생물군이 가지는 동일한 기관의 명칭이지만 곤충의 잎, 새의 잎, 인간의 잎은 완전히 구별되죠. 하나의 생물학적 계열에서 특정한 부위는 그 외양이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으나 그 계열 속 생물들의 체제로 대표되는 근본적 연결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다윈은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조상들도 구조적으로는 현존하는 그 종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윈은 또한 형태학 내에서 계열적 상동이라는 주제에 주목하는데요. 계열적 상동이란 동일한 개체에서의 여러 부분이나 기관의 비교를 통해 상동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컨대 두개골은 일정 수의 척추골과 상동성을 지니며 고등 척추 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 각각류의 턱 및 다리 등도 상동적입니다. 이러한 생물의 상동성은 창조의 견해론 설명하기 힘들다고 다윈은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왜 신이 이러한 기관 사이의 상동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특정 기관의 진화는 다른 부위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는 자연선택 이론의 설명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죠. 다윈이 생각하기에 발달과 발생학의 문제는 생물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는데요. 우리는 곤충의 변태가 일정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단계들 사이에 무수히 점진적인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의 배아가 아직 알 속이나 자궁 속에 있을 때 새끼로 태어난 이후에 생존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 척추동물의 태아가 모체 안에서 탯줄을 가지는 것처럼요. 동일한 범주 내의 개체들, 심지어 동일한 개체들도 태아 상태일 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나 성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갑각류는 그 성체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유충 상태일 때는 유사합니다. 고양이가 흔히 가지는 선 모양 줄무늬 반점은 사자와 퓨마의 새끼에서도 나타나죠. 최후에는 전혀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이 생장 초기엔 같다는 사실은 발달상의 활동 시기가 언제 찾아오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 종의 개체가 공유하는 생활 습성의 차이가 성체로의 변화 형태를 조율한다는 거죠. 다윈은 이러한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란 변이나 개체적 차이가 생물학적으론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어떤 변이는 해당하는 특정 연령에서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누에의 유충이 가지는 특징이나 소의 완전히 성장한 뿔의 특이성은 그 시기가 되어야만 나타나는 변이적 결과입니다. 따라서 배아의 구조가 갖는 공통성은 계통의 공통성을 나타내지만 배아 발생의 비유사성이 계통의 불일치를 증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습성의 변화로 특정 연령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잠깐 언급했는데 흔적 기관은 생리적으로는 쓸모없지만 분류상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흔적 기관도 경우에 따라 잠재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사육하는 소는 보통 정상 유두 4개, 흔적적 유두 2개를 가지는데 소의 젖은 정상 유두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나 개체에 따라 흔적적 유두에서도 젖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흔적 기관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에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가지 목적으로 쓰이던 하나의 기관이 한쪽의 목적을 위해 발육부전이 되고 다른 쪽의 목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류의 불에는 부력을 준다는 고유한 기능에 대해선 흔적적이지만 발생 초기의 폐나 호흡 기관으로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흔적 기관이라고 규정한 기관상의 부위는 종종 발달의 초기 상태나 발달 과정에 있어 아직 명확한 쓸모나 기능을 갖추지 못한 기관일 수 있습니다. 다윈은 이러한 발생 초기 기관과 흔적 기관 사이의 착각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둘은 진화의 전체 과정을 조망하지 못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선 구별하기 힘든 요소들이죠. 흔적 기관은 그 기관의 지속적인 불사용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떤 종의 현저한 생활상의 변화 등으로 원래는 사용했던 기관을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불사용의 효과가 유전되어 해당 기관이 퇴화하는 거죠. 이는 야생에서 살다가 가축화된 동물들의 경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적 기관 같은 쓸모없는 부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발달을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은 변화를 수반하는 자연 선택의 이론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다윈은 주장합니다. 즉, 흔적 기관을 창조론으로 설명하려면 신이 생물에게 쓸모없는 부위를 구태여 덧붙였다는 것인데, 이는 신의 완전성에 관한 관념과는 거리가 먼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 종의 기원의 마지막 장에서 다윈은 지금까지의 진화 이론에 관한 설명을 정리하면서 이것에 대한 소외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담히 밝힙니다. 다윈은 당대의 생물학자들이 어떤 것들은 변이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어떤 것에 대해선 창조론에 기생하려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두 경우 사이의 차이점이나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지적 태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구 태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창조론은 알이 먼저 창조되었는지 성체가 먼저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조차 답변하지 못한다고 다윈은 말합니다. 다윈은 사람들이 자연 선택론을 믿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과정을 포함한 어떤 변화를 곧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화는 인간 개인의 생애를 아득히 뛰어넘는 기나긴 과정입니다. 다윈은 인간의 마음이란 아마도 100만 년이라는 말의 뜻도 충분히 알지 못하며 거의 무한한 세대 간에 누적된 많은 경미한 변이의 충분한 효과를 총계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의 반응을 해석하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는 자연상의 법칙을 통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다윈의 이론을 단순히 인간이 원숭이 조상을 가진다는 모욕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유감스러운 일이죠. 종교에 편승하고 다수의 편승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에 바빴던 시대에 학자로서의 신념과 진실이야말로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동시대의 거대한 상식과 투쟁했던 생물학자 찰스 다윈, 그의 진화에 관한 예리한 통찰과 끈기 있는 관찰이 집대성된 책 종의 기원은 오늘날 과학자들의 99% 이상이 진실이라 믿는 진화 생물학의 시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자연과 생물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찬 이 책의 소개는 다윈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합니다. 창조의 계획, 설계의 일치 등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의 무지를 감추고 또 그저 사실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 설명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장래에 대해서 문제의 양면을 공평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젊은 신진 박물학자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 종이 변할 수 있다고 믿게 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의 확신을 표방함으로써 훌륭한 공헌을 할 것이다.